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8월 10일 오후 4시 40분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 한 대가 다급히 도착합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안성경찰서 소속 김동훈 경위와 신동원 경장이었죠. 여기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남성이 있다, 이걸 들었는데 해당 남성은 50세 최 씨였습니다. 일단 아파트 주차장에 최 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곳은 최 씨의 실제 거주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시도를 암시한 후 연락이 두절되니까 그 최 씨 아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 장소를 찾아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죠. 정확히 최 씨가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나마 최 씨 차량이 202동과 203동 중간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찾아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죠. 봤을 때 그나마 거리상으로는 203동이 좀 더 가까워요. 이때 신형사의 촉이 발동했죠. 왠지 최 씨가 203동이 아니라 202동에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아파트 모두 복도식입니다. 복도에서 주차장이 훤히 내다보이는 그런 구조죠. 근데 여기서 202동 쪽 복도에 서 보면 최 씨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기가 보여요. 반면에 203동은 구조상 복도가 뒤편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고요. 왠지 최 씨가 본능적으로 자기 차량이 내다보이는 동을 택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경찰관이 급히 202동 꼭대기층으로 올라갑니다. 신형사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땡 하고 열리는 순간 최 씨를 목격한 거예요. 이미 복도 난간 밖으로 한쪽 다리를 내놓고 있는 상태였죠. 금방이라도 떨어질 그런 모양이요. 형사 둘이 황급히 달려가서 최 씨의 손을 붙잡는데 순간 그가 강하게 이걸 뿌리치면서 몸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면서 최 씨는 구사일생으로 바로 아래인 14층 복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형사들도 재빨리 14층으로 내려갔어요. 아니 근데 이 최 씨가 만만치 않아요. 14층에서 또다시 다리를 내밀고 투신을 시도하는 거죠. 형사들이 그를 붙잡았지만 최 씨가 거부하면서 몸을 던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한층 아래 13층 복도로 떨어진 거예요. 형사들이 잽싸게 달려갔고 이번에는 그가 미처 난간을 넘기 전 몸을 꽉 끌어안아서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게 최 씨는 형사들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최 씨라는 사람이 이미 소량의 제초제를 마신 상태더라고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형사들에게 최 씨는 이미 낯익은 사람이에요. 바로 10일 전 안성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최초 신고자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사이 최 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열흘 전인 8월 1일 새벽 3시 5분에 안성소방서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옆집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화재를 본 사람은 본인을 안성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가 바로 최 씨였던 거예요. 다행히 이제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진화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최 씨의 공이 굉장히 컸죠. 불이 난 장소는 2층 단독주택 그리고 바로 아는 1층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최 씨가 신고를 하고 나서 직접 소화기 들고 이웃집에 가서 발빠르게 초기 대처를 한 겁니다. 또 그 전에 자기 차량을 옮겨놔서 소방차가 이 골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간도 마련해뒀고요. 덕분에 소방관들이 빨리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신속한 대처를 했음에도 비극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집안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이들은 거주자였던 63세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B씨입니다.
A씨의 시신은 화장실 앞에 엎드려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아내 B씨의 시신은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감식을 해보니까 두 명 모두 칼로 공격당한 상처가 나와요. 또 둔기에 3개 맞았는지 두개골 한 물도 있고요. 아내 B씨가 발견된 그 침실에서는요, 비사는, 그러니까 피가 튄 흔적까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건 화재로 인해 사망한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부부를 공격해서 죽인 후에 집안에 불을 지른 거죠. 자세한 부검 결과에서 이게 더 확실시 되었는데 사망자들의 호흡기에서 화재로 인한 그 흐름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후에 불이 났다는 걸 명백히 하고 있죠. 이 피해자 부부요, 동네에서 무려 수십 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입니다. 게다가 주변에서도 다 알만한 20억 원대 자산가로 소문이 나 있었죠. 남편은 7년 전에 대학 교직원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을 했고요.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단독주택, 동네에서 꽤나 고급 거주지였습니다. 집안에 갖가지 고가품이 실제로 즐비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서 누군가 물건을 드신 흔적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부부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던 중 유의미한 정보가 입수됩니다. 사건이 있기 2주 전 이 같은 마을 또 다른 주택에서 주거 침입 미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이 동네가요, 일명 범죄 없는 마을? 이걸로 유명했어요. 지난 몇 년간 강도, 절도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주거 침입 미수에 강도살인, 방화까지? 이건 지역 특성상 동일범의 소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미수 사건이 벌어진 주택은 피해자들의 집과 5분 거리, 굉장히 가깝죠. 또 그 집은 마당 딸린 고급 주택이고요. 수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이걸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인이 금전적인 동기를 가진, 그리고 해당 동네에 익숙한 면식범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단서를 잡은 경찰이 본격적인 범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부부의 평판이 워낙 좋았어요. 주변에 아기를 가진 사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죠. 가족관계로는 부부에게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아들은 착실한 시청 공무원, 또 작은 아들도 성실한 교사로 서로 간 사이도 좋고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8월 10일, 엉뚱하게도 방화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소방관 최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하겠다는 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는 생전 피해자들과 무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더라고요. 그만큼 매우 가까웠겠죠? 그럼 혹시 소방관으로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최 씨를 구출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안에서 형사들이 도대체 왜 이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최 씨가 담담히 말했죠. 제가 못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숨겨온 진실. 그가 바로 이웃집 부부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방화 살인범이라는 자백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뭘까요? 그건 앞서 프로파일러들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에게는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도박빚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그것도 소방관이 이렇게 큰 도박빚이 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최 씨가 5년 전인 2009년부터 동료 소방관 5명과 함께 일명 섰다라고 하는 불법 도박을 즐겼다고 해요. 심지어 판돈이 적게는 50, 크게는 300만 원까지 달하는 꽤 큰 규모의 도박입니다.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어느덧 최 씨 앞에는 빚이 차곡차곡 쌓여갔죠? 처음에는 이걸 대출을 받아서 판돈을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제2, 제3,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 매달 원금과 함께 갚아 나가야 할 이자만 550만 원에 달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족한테는 일절 이런 도박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 생활비까지 충당하다 보면 월급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죠.
그렇게 쪼들리던 최 씨는 결국 강도를 계획합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산 덕에 최 씨는 그 이웃 집집마다의 형편을 다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부잣집만을 타겟으로 잡았고요. 7월 19일 새벽 3시 13분 최 씨는 복면을 쓰고 둔기를 챙기고는 미리 점 찍어둔 그 부잣집 집의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보니까 CCTV가 있어요. 이걸 검정 라카 스프레이로 칙 뿌렸죠. 그렇게 순조롭게 집 안으로 침입하려던 순간 삐용 하고 막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 요란한 소리에 최 씨도 놀라서 황급히 도망쳤고 그렇게 첫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문제의 8월 1일 새벽 3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면 쓰고 자신의 바로 이웃집 담장을 넘은 겁니다. 그날따라 하필 이 집안과 연결이 되어 있던 창고의 문까지 열려 있더라고요. 최 씨는 옳다구나 싶어서 수월하게 그 집에 들어갔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막 찾으려던 순간 자고 있던 아내 B 씨와 눈이 마주칩니다. 아, 뭐야 하면서 이제 아내가 깨어났어요. 그러자 당황한 최 씨는 그녀 머리에 그대로 망치를 휘둘러요. 아내는 기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이걸 감지하고 다른 방에 있던 남편 A씨가 뛰쳐나왔어요. 그러다 화장실 앞에서 범인 최 씨와 맞닥뜨리거든요. 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A씨 역시 목에 칼을 찔리며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죠. 최 씨는 A씨의 사망을 확인한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내 B씨는 사실 숨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녀를 칼로 한 번 더 찔러서 사망을 완전히 확인해요. 이후 작은 방에서 거실까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와서 직접 화재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그날 최 씨가 사람을 둘씩이나 살해한 후 들고 나온 금품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강도짓은 실패한 거죠. 그는 사건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방서로 정상 출근했는데 이틀째부터는 연차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피해자들의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합니다. 마침 이때 그의 행동이 좀 특이했는데 막 괜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혼자서 떠벌리는 거죠. 내가 이 화재 신고의 최초 신고자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재 진압에 내가 꽤 큰 도움을 줬다. 근데 경찰이 나한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귀찮아 죽겠다. 이거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거 딱이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최 씨는 생각보다 이 수사망이 좀 빠르게 자신을 향해 좁혀온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면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인근 도로변에 유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찰이 찾아낸 거예요. 최 씨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한 겁니다. 맨 처음엔 아버지 산소에 가서 제초제를 마셨어요. 근데 예상과 달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투신을 하자 결심을 하고 가까운 아파트로 향했다가 덜미를 붙잡힌 상황. 그렇게 살인자백으로 검거된 최 씨는 강도살인, 방화죄, 거기에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법정에선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나조차도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언급했어요. 피해자들과 눈이 마주친 후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이런 변명을 늘어놨고요. 하지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앞서 말했듯이 최 씨는 이웃과 무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절도만을 계획했다면 이웃 부부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굳이 그들이 집에 자고 있는 시간에 그것도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건 살인의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특히나 최 씨 직업이 뭐예요? 소방 공무원. 아니 그런 사람이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건 사회적으로 용서될 수 없죠. 최 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범행에는 감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유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최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지금껏 그와 함께 도박을 했던 그 동료 소방관들, 그 사람들 또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0만 원의 벌금형만 내려졌는데 공무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베테랑 소방관 다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업무에서 배제되면 그에 대한 손실이 크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구급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벌금형만을 선고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담으로 최 씨의 집에서는 그가 직접 쓴 2장의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충동, 괴물, 빚, 책임, 내가 누구인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내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는 걸까?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혼란했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죠. 또 두 번째 장에는 나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미안, 참으려고 애썼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라는 글도 발견됩니다. 평소 최 씨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구에 나타난 대로 충동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에 대한 충동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결국 살인 충동으로까지 번진 이 엔딩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거죠. 그것도 수년간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자신의 이웃에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영웅 소방관. 그런데 최 씨는 그런 명예로운 소방관들의 이름에 먹칠을 했고 또 그들을 모욕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겐 부끄러운 아버지로 남고 말았죠. 소방관 영웅의 몰락.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